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인 가운데 야당과 유족들은 즉각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청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33년 만에 15% 가까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중단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연구 현장은 공황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연구 인력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주축 선수들의 경고 누적과 주전 골키퍼 김승규의 부상 등 악재 속에 2연승을 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즉각적인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 열흘 만에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행까진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법안은 닻을 올립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특조위 구성 방식 등 독소 조항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지원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만희 의원님 대표 발의로 유족들 관련된 법안을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예방 자리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유족의 뜻을 전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답답함과 아픔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통합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의 좀 답답함과 아픔들을 한번 이렇게 넉넉하게 넓은 좀 품이 한번 돼주시면 좀 좋겠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온 민주당은 지도부가 일제히 달려가 법안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 시행을 호소한 것은 대통령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불의와 비정함을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이번이 5번째 거부권 정국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윤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가족들 앞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나 위안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끝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단언코 반정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거부한 것이라 단정짓고 그 앞에서 끝까지 저희는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헬로윈 축제 당시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청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바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초기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기소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건 만시지탄이라며 뒤늦은 만큼 검찰은 김 청장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강 의원의 의도적 도발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현직 국회의원을 보고도 묵인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 그렇게 듣기 거북합니까? 그런 말들 듣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이 속한 진보당은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법적으로 맞서겠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향해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발단은 국가 원수에 대한 강 의원의 공개 협박이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실 엄호에 나섰습니다.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퇴장 조치한 거란 경호처 해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라고 한 축제의 장입니다. 경호처에서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 입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강 의원의 행동엔 의도가 담겼다며 사과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오히려 강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이 가뜩이나 총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팽팽한 정치권의 또 하나의 대립전선을 만든 모습입니다. 여야가 서로의 사과를 요구하며 충돌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그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의 뜻을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대응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당내에선 함정 취재로 인한 정치 공작이란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그동안의 입장 표명 자제 기조를 깨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 사건에 아쉬운 점과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던 한동훈 위원장. 이번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과의 의견 충돌설이 불거지자 국민을 고리로 갈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직접 반박한 겁니다.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헌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청래 대항마로 지목한 김경률 비대위원과 영입인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까지 김 여사의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중도층 표심 공략의 악재로 작용해 수도권 위기론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도 어려운 이런 가방들이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은 특검법과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라며 기존의 대응 방침을 옹호하는 의견도 적잖습니다. 정치 공작에 휘둘려 내부 파열음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건데 논란은 사안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지역별 차이로 번졌습니다. 당세가 강한 TK와 격전을 펼칠 수도권의 위기감은 그 정도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표적 TK 중진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특정 지역과 관련돼서 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정 취재를 부각하는 의견 모두 당내 다양한 생각으로 보고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하지만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요구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 한 위원장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 삼선 중진 김민기 의원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출신으로 경기 광주에서 재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억울한 점이 있지만 당과 유권자를 위해 지금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건설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의 시선은 자연스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의 거취로 쏠렸습니다. 국민 참여 방식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할 도덕성 세부 평가 지표에 사법 리스크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 문제 이런 거에도 걸려있는 분들이 계셔서 공관위에서 공천이 탈락될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 현재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비주류 사이에선 이른바 친명공천 현실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라며 일축했지만 의심하는 쪽에선 예비후보 적격심사에서 친명계 후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 대표의 언급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편을 쳐냈으니 다른 편은 더 가차없이 걸러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천심사를 둘러싼 개파 간 갈등이 계속되자 당 원로인 김부겸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지금 선거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인데 공천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 공정성, 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이 절차를 진행해라.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 공천 규칙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삼선 중진 김민기 의원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당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분들일수록 당이 어려울 때 책임과 희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4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은 이로써 8명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통보 등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 추가 불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재 20곳 안팎 낀 전략 지역구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종일 예년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겨울인데 따뜻해서 좋아요. 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월 상순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밀려오며 단속적인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산간에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40cm, 경북 북동 산간에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북쪽에 한기가 내려오면서 영하권의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겼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재작년 독감 환자가 91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독감 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 3천여 명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한 해 전보다 91배 많았습니다. 독감 환자는 2019년 177만 명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2020년 78만 명, 2021년 9,500명까지 대폭 줄었고 2022년 다시 8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달 16일 경북 영덕군 돼지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생했으며 이틀 뒤 경기 파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차단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HGS 연계 ELS 상품에 대한 배상안 마련을 3월로 예고한 가운데 가입자들이 2차 지폐를 열고 은행을 향해 원금 전액을 보상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은행의 핵심 성과지표나 성과급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으며 자신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은 물론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HGS 기초 ELS 상품에서 벌써 1,000억 원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재차 불어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라보는 우리 금융당국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개하거나 투자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저희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하여튼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해오던 독일과 캐나다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단하는 증권사까지 등장하자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선물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선물 ETF는 되고 현물 ETF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일단락된 건데 혼선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만큼 여전히 위험자산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나. 미국이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만큼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아무로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향후 금융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금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속도를 또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서 좀 규제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외 사례를 지켜보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당장 은행에 내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높이 1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서울 신대방동의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건설사가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분양은 기약 없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공 능력평가 99위 광주 지역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이 자금난에 빠지며 입주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건설사가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졸지에 입주 예정자들이 생각지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된 곳도 있습니다. 광주 신축 분양단지 4곳에서 입주 예정자 900여 명이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이자를 무기에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 피해 계약자들도 다 아예 다 모두 계약 해지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 말 한국건설의 부채 비율은 이미 400%를 넘어섰고 공사 미수금은 1년 만에 400억 원 늘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적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급기야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단지까지 나왔습니다. 저렇게 미분양이 되면 힘들죠. 예. 자금줄이 막히고 우리가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작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장도 많을 것 같은데. 정부가 세부담 완화 정책까지 내놨지만 부동산 침체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현금 확보가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불안한 버티기가 한동안 이어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과 김포 간 갈등으로 지연돼 온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과 사업비 분담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 환승역 2개를 신설하고 인천과 김포 경계의 불로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은 인천 쪽에 환승역 2개를 신설하고 김포 쪽에 환승역 3개를 포함한 역 7개를 신설해 통행 시간은 약 26분 걸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구간 노선의 정부 중재안 발표에 대해 인천 서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구에 무엇보다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가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누구의 지지도 없을 수 없는 노선은 어떤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김포시는 5호선 연장선이 드디어 해결점을 찾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33년 만에 15% 가까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중단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연구 현장은 여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누리 연구자들이 받지 못한 연구수당 소송은 줘야 할 돈보다 훨씬 많은 소송 비용을 들여 대법원까지 갔고 곽희종 통프 차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 양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회의비 중 식비 사용에 관한 답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회의비로 식비 사용은 금지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계의 카르텔을 강조해왔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인당 9만 8천 원짜리 코스 요리만 파는 식당에서 9명이 26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었고 자택 근처 고급 식당에서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쓴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회의 공간이라는 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하고 또 그 근처에서 밥을 먹지 우리 집에 앞에 불러서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내로남불 같은 상황은 또 있습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정당한 연구수당을 달라는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이겼지만 황 의원은 기어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줘야 할 연구수당이 모두 1억 300만 원인데 대법원 상고를 위해 김앤장과 계약한 변호사 수임료만 그보다 훨씬 많은 1억 6천여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황 의원의 상부기관인 곽희정 통부는 대법원 상고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소송의 시작에는 곽희정 통부가 있었습니다. 과기부 달탐사 사업추진위원회가 다누리 개발 기간 중 다누리의 설계 변경이 논의됐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연구 중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행 계획을 바꿔 수당 지급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년처럼 달궤도선 다누리 정기적 기능 시험이나 구조모형 시험 등 통상적인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서도 아닌 말 한마디로 연구 개발비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사후에 지나간 기간을 중단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33년 만에 R&D 삭감. 당초 증액이었던 초안이 2달 만에 삭감으로 뒤집힌 이유는 연구비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낭비를 어디서 어떻게 막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구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건 물론
소모품인 실험 장갑이나 A4 용지 살 돈도 부족하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확보해서 연구비를 짜게 되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구원들은 조금 재계약을 이제 좀 못한다든지. 현장에서는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카르텔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인재들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단순히 연구사업 중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잃게 되는 일이라는 깊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단체들을 상대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 4자릿수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에만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웅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마친 정부는 의료단체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에 적정 인원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협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과 달리 병원협회는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증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파격적인 규모를 강조한 만큼 1,000명을 훌쩍 넘는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거론하는 여론의 지지를 발판 삼아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숫자만 부각되고 늘어날 의사를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 의사 수보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인력 배치 방안이 먼저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 숫자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를 지금 배출을 해서 어떻게 이걸 배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 부족하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할 의사를 요번에 2명 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분야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돼야 의대 증원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의료체계 개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차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운전자들은 바뀐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신규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사거리입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위반하셨거든요. 면허증을 제시. 교차로라면 어디든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데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예, 모든 곳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잔잔한 데 두는데 어떤 데는 하니까 자꾸 뒤에서 빡빡거리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10대가 단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4대는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우회전 시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다 건너실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 일시 정지 의무는 없지만 이때도 늦게 건너시는 보행자가 계시는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잘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교통사고 수치를 보니 법 개정 이후 관련 사고는 지난해보다 8%가량 줄었고 전체 사망자 수는 3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형 차량과 화물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대형이나 화물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서울 전역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각 19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와 북한 방문 일정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고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며 푸틴 대통령의 답방 일정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한미일의 연합 해상훈련에 맞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 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험 시점이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과 4월 3차례 핵무인 수중 공격정을 시험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핵 어뢰인 해일은 수심 80에서 150m 깊이에서 60시간 가까이 잠행했고 해일-1은 600km를, 해일-2는 1000km를 잠행해 수중 폭발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시험한 해일 5-23은 새로운 명칭으로 미뤄 기존 해일의 개량종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20배 가까이 큰 핵전술 어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비한 진골의 해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공화국 핵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어뢰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개발 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장거리 자율항해 시험을 해야겠죠. 재충전할 수 있는 기능 시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치 오차 개선도 해야 되고 소형화된 핵폭탄을 집어넣었는지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핵 어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병행하며 수중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항공모함 등 9척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방부는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지역 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잇따라 내놓은 한반도 전쟁 위험 평가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반박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분석 기사에서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진단한 부분을 두고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전쟁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남한을 향한 태도가 더 강경해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김 위원장이 정말 전쟁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해설했습니다. 북한 10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2년 동안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양식 옷차림을 보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영상도 확인됐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머리를 삭발당한 북한 소년 2명이 공개 재판에 끌려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학생들은 16살 중3 학생들로 같은 학교 학생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동교화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들의 죄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 죄였습니다.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선 여성들의 서양식 머리와 옷차림을 놓고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실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여성에 대해선 썩어 빠진 서양 문화에 물들었다고 힐난합니다. 장단지가 팽아주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끈신을 신은 채로 썩어 빠진 서양 문화, 양심에 단단히 뭉쳐섰다는 것을 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2년쯤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앞서 2020년 12월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이후 주민들의 차림새와 영상물 시청 등에 대해 더욱 강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8일 미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후티에 대한 공격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효과를 본다는 것이 그것으로 후티의 공격을 중단시킨다는 의미라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격이 이어질 것인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미국 소유 유조선에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8일 X를 통해 공유한 성명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범들이 챔 레인저호에 대함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부상자가 나왔다거나 배에 손상이 갔다는 보고는 없었고 해당 선박은 계속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의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안전한 홍해 운항을 약속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최고 정치위원인 무함마드 알부하이티는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예멘 주변 바다는 특정 국가, 특히 이스라엘과 관계되지만 않으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부하이티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의 선박은 그 지역에서 위협받지 않으며 홍해에서 그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홍해 위기로 해상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로가 대안으로 떠올라 때 아닌 호황을 만난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대형 선박에서 화물열차로 컨테이너를 직접 옮깁니다. 철로를 따라 달리는 컨테이너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길로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사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0年来，中欧班列开行数量从2013年的80列快速增长到去年的1.6万列。 최근 홍해 위기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중국 유럽 철도 이용 문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백길은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탓에 동선은 길어지고 운임도 600%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欧吉港大概是1个月左右。现在的话，因为船都要绕行了，比原来多，增加了15到20天。 아시아 11개국, 100개 도시를 거쳐 유럽 25개국, 200개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보름이면 유럽 내륙 깊은 곳까지 직접 갈 수 있고 비싼 철로 운임도 더는 단점이 아닌 게 됐습니다. 到德国的海运费和内陆费用大概是$6400，然后我们的中欧班列航所有的费用的话，大概是在$7000多。 우리 정부는 중국 유럽 철도 활용을 위해 인천과 웨이하이를 잇는 복합 운송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물동량도 지난해 컨테이너 3만 개 돌파에 이어 올해 4만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现在我们班列的线路越来越丰富，向西可到欧洲，向北可到蒙古、俄罗斯，向东连接了日本、韩国。 다만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철로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며칠간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 확전 우려를 키운 이란과 파키스탄이 긴장 완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는 16일 이란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 조직의 근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강력히 반발했고 이틀 뒤인 18일 이란 동남부 접경지에 시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을 보복 공습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위권으로 처져 있던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이 동시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본배구의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OK금융그룹은 3라운드를 6전 전패로 마치고 4라운드에서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V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눈에 띄는 비결은 주 공격수 레오의 각성입니다. 4라운드에서 득점과 공격, 성공률, 서브할 것 없이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50% 밑도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던 3라운드와 비교하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무리한 서브와 공격을 지양하고 기본기를 중시하는 오기노 감독의 철학이 선수들에게 녹아들었다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저희가 연승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팀의 좀 분위기를 좋게 가려고 좀 악도 많이 쓰고 많이 뛰어다니고 했는데 보람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최근 2경기에서 패했지만 현대캐피탈도 5연승을 기록하며 봄배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태형 감독의 사퇴 이후에 선수들이 부담을 덜고 경기에 나선 게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3라운드에서도 똑같이 5승 1패씩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유지했던 우리카드와 삼성화재는 4라운드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지며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그 내리막을 최대한 길게 가지 않게끔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감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자부는 현대건설과 한국생명, GS칼텍스가 줄곧 1, 2, 3위를 유지하면서 홈배구 진출을 확정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휴식기에 들어가는 V리그는 올스타전을 마치고 오는 30일 5라운드에 돌입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순수한 열정을 소망해보던 푸른 가슴에 그 꼬마 아이와 어른이 되어간 사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럼 나 이어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40cm 이상, 경북 산간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영상입니다. 서울이 3.6도, 대전이 5.6도, 부산은 7.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 7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